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인싸,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말 그대로의 핵인싸,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너무나 기다리셨던 바로 오건영 부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매크로 경제 공부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공부해가지고 많은 대중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 잠깐의 어떤 소개 속에 이 겸손함이 너무 뚝뚝 떨어지고 계세요. 네.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뵐 때마다, 말씀 나눌 때마다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 같은데 요즘 진짜 바쁘지 않으세요? 예, 그냥 뭐 네.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녹화 시간이 언젠지 아세요? 밤입니다. 부부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밤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다. 부장님이 지금 뭐 이렇게 책도 내시고 네네네. 또 방송도 뭐 틀면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팝업되느냐. 우리 특히 경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채널을 이용하시니까 네네. 많이 활용하시니까 아마도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 영상이 계속 팝업되는 걸 네. 경험하셨을 텐데 네네. 어떻게 바쁘게 보내십니까? 요즘? 요즘 이제 아무래도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직장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제 제 따로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네. 예,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준 채널이 있어서 네.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그 이제 회사 내에서는 제가 이 펀드라든지 상품 같은 것들 그런 네. 것도 분석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하고 이제 직원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하고 있는 일이 이 역마살이 끼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다니는 일을 좀 해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마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 분신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또 이게 네. 같이 이제 후임들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제2의 오건영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훨씬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줘야죠. 저는 또 깜짝 놀랐는데 네네. 유퀴즈에 나오셨잖아요. 예. 저 어떻게 배경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유퀴즈에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책을 내고 하니까 네. 이제 또 이게 운 좋게 그때 약간 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시즌에 이제 딱 맞아가지고 이제 운 좋게 이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연락 받으니까 너무 얼얼했던 거죠. 내가 그런 데로 나갈 수 있나? 근데 이제 나가서 확실히 이제 유재석님이나 아니면 이제 조세호님이나 네. 확실히 프로페셔널이시더라고요. 어. 네, 되게 재미있게 잘 이끌어주셔서 뭐 촬영을 하러 나갔다 이제 나가기 전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예. 근데 막상 가서 하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탁 쳐서 올려주시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붕붕 떠가지고 한참 한 20분, 30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미 1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재밌게 대화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맞아요. 운 좋게 잘하고 이제 왔습니다. 프로들은 오히려 이제 카메라 앞에서 정말 편안하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직접 네. 프로는 이 게스트가 네. 최대한 많이 말을 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이제 얼지 않고 이 풀어나갈 수 있게 그걸 계속 네.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보면서 네. 느낀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시고 유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 책인싸라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시리즈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 네네네. 여러분께 여러 인사이트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네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네네네. 이 엄청난 주제를 던졌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쩌면 인플레이션 안 올 거야라고 네. 생각했던 네. 그런 특히 이제 학파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안 올 거야.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거야. 예. 작년부터. 예. 그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건영 부부장님은 인플레이션이란 주제를 끌어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뭐 그까지는 그러니까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네네. 사람 중에서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켓을 오래 본 사람일수록,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켓을 2004년부터 봤으니까요. 네. 2000년도 이후에 마켓을 본 사람일수록 예. 이제 인플레이션은 안 올 것 같다라는 그 함정에 참 많이 빠졌었던 것 같고요. 저 역시 맞네요. 이제 작년에 이제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1990년도에 일본의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네.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그 트라우마가 네. 사실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어떤 것보다도 네. 일본식 부채 디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네.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풀기, 그 다음에 그 많은 재정 정책을 써도 안 되니까 네. 아베노믹스의 세계의 화살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이걸로도 답이 안 나왔지 답이 안 않습니까? 나와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바라봤던 거죠. 어. 그러면서 와, 이게 참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워낙에 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되게 그 리차드 쿠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일본 경제를 분석을 하면서 결국엔 이 구조적인 이제 부채 불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분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마치 크레바스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죠. 앞마당에 크레바스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앞마당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사하시는 분한테 이거 메워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어. 다음날 와봤는데도 전혀 메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분한테 전화한 거죠. 사장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 메워달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메울 수가 없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거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못 메우냐니까 돌을 던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돌을 갖다 똑 떨어뜨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요. 네. 끝도 없이 내려가는 끝도 없이 거죠. 내려가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진짜 크레바스 같이 뚫려 있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메우냐.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많은 돈을 때려 부어도 이 크레바스가 워낙에 깊으니까 네. 메워지질 않았던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예. 코로나가 터진다는 얘기는 이 크레바스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답 없다. 예. 근데 거기다 대고서 이제 엄청난 돈을 퍼붓는다고 하니까 예. 첫 번째는 가늠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 2008년도나 201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아마 이제 경제연구원 계실 때 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08년도하고 1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했었을 때 와, 이제 인플레이션 오나? 그랬는데 진짜 눈사람처럼 사라져요. 확 녹아버리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 디플레이션의 늪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답이 안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연준도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예. 과거에 20년 이상 인플레 온다 하다 사라지고 인플레 온다 하고 사라지고 하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말이 늑대다 이 말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들한테는. 네. 근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네. 늑대다 인플레이션이다 했다 그러니까 아. 그 이제 연준도 이제 일시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이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작년 여름에 예. 튀어 올라가던 인플레이션이 주춤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다시 연말부터 팍팍 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심상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원인하고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이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 40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다는 얘기고, 네. 40년 동안 못 겪어봤다면 대중적으로나 아니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되게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제 부족한 지식이나마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담아보고자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좀 적어봤습니다. 아마 이미 이 책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네네.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렇게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구두로 직접 들으시니까 더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작년 요맘때예요. 작년 네네네. 8월에 네네. 한국은행에서 22년 물가를 전망했는데 네네. 그게 1.5%였어요. 22년 물가가. 그리고 지난 4월에 수정 전망했는데 네. 그게 4.5%예요. 네. 근데 이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아침 한국은행이 또 수정 물가 전망치를 발표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5%를 넘을 것 넘겠죠. 같아요. 그죠. 예. 이 상반기까지만 반영해봐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5%를 넘길 것 같은데 네네. 정말 이렇게 한국은행마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네네. 인플레이션,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41년 만에 최고치, 네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24년 만에 최고치. 네. 그럼 거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인생 속에서 네. 처음 만나본 물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맞닥뜨리니까 네네. 긴장도 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그 대응 전략을 좀 뭔가 제시하는 네네.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많이 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참 뭐랄까요, 좀
당황스럽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니까 네. 미국에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니까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우리보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빠르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환율이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율이 뛰니까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이 돌고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까지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참 우리나라는 저도 참 독특한 구조였던 것 같아요. 뭐 연초에 저도 6.3% 이렇게까지 네, 소비자 네. 물가 지수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못하셨죠. 이게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제 생각엔 그건 일종의 이제 약간의 변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 몰랐다 이제 이렇게 할 수 네네. 있지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제외했더라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 상승세는 높았을 굉장히 것이다. 높았었을 것 같습니다. 어. 환율이 이 정도까지 튀고 하니까 네. 결국엔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네. 결국엔 우리나라라는 이 경제 체제 자체가 음. 소규모 개방 경제고 네.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 결국엔 상륙하는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원인이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큼 좀 뭐랄까요 당황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퍼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조금이나마 쉽게 좀 담아보려고 그렇게 네.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오곤영스럽다. 네, 정말 이 네. 책이 인플레이션, 금리, 뭐 환율 이런 이야기를 이 금융시장을 담고 있는데 네. 오곤영스럽다는 표현은 너무나 쉽게 쓰여졌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긴 대장정의 이야기를 아마 지금 3분 동안 네네. 물론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강의를 들으려면 이 칠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칠판이 없습니다. 네네. 칠판이 없지만 3분 동안 네네. 정말 말 그대로 22년 이 경제는 네네. 인플레이션이라고 정해도 돼요. 네네네. 그냥 수식어가. 네네네. 인플레이션의 시대, 긴축의 시대. 네네. 이 인플레이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네. 이 주제로 네네네. 3분 미니 강연을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원인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미국의 강한 수요, 워낙에 경기 부양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공급망의 리스크, 이게 이제 결국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너무 방만한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요 세 가지가 만나면서 결국에는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인이 있으니까 이 원인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미래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수요는 조금씩 꺾여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걸 꺾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공급, 중앙은행 이 셋 중에 수요하고 중앙은행은 바뀐 건데 하나가 안 바뀌었습니다. 바로 공급 사이드의 이슈가 안 바뀐 거죠. 공급 사이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유감스럽게도 그걸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갖다가 버무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세가 언젠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고점을 형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예전 같으면 되게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약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걸 결국에는 유가의 상승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쳐 올려주는 모습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시기가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컨셉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원자재 같은 자산을 다 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투자라는 거는 결국엔 지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거쳐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바라볼 필요가 있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지라도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아닌 그 다른 쪽에 있는 시나리오들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만 사라지고 성장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어. 이런 낙관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들에 맞는 포트폴리오 자산들을 좀 넓게 깔아가시는 전략.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지금은 매크로 환경을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맞더라도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투자는 그 변화를 따라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렸을 때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 아기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쫓아가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잡았냐면 중요한 길목에 그물을 꽂아놓고 여기서 떡밥을 떨어뜨리니까 물고기들이 모이더라고요. 들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길목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길목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때는 내 투자 자산을 조금 넓게 펼쳐놓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지금의 매크로 경제 환경 변화 여기에 맞는 적합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예, 이 정도의 조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네. 독자분들이 이미 박수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너무 네. 이 3분 강의지만 네. 어쩌면 30분의 인사이트를 담은 전혀 영강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예. 어쩌면 오건영 부부장님이 네. 미래에 하는 총재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십니까? 이 국민들한테 해안을 줘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래 한국은행 총재, 미래 우리 기재부 장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추켜 세워드리고 네.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네네. 하려고 하는데요. 총론적인 겁니다. 네네네. 그냥 지금 경제. 네. 어쨌든 수입 물가는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지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 네. 이것은 이제 7, 8, 9월 그렇죠. 급등하는 흐름인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에 또 고환율까지 만나면서 네네네. 이게 물가가 빨리 잡히지도 않을 것 같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혼돈의 시기인 네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론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이번 주에 네. 잭슨홀 미팅까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또 내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의사결정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경제를 그냥 한마디로 혹은 네네. 뭐 그냥 총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교수님께서 훨씬 더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게 고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죠. 기침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침을 네. 막 하는데 네. 그럼 그 병원 한번 가봐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이 친구가 보니까 1년 반 동안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아니 벌써 1년 넘게 기침하고 있잖아. 네.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 한번 가봐가 아니라 폐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한번 네. 폐 쪽 보라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못 느끼셨겠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벌써 1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맞아요. 작년 3, 4월부터 튀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는 뭐 별거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너무 세게 튀는데 벌써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간 게 벌써 1년 반 가까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네. 여기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네. 물론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치더라도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농축산물 가격 같은 거 저는 과일 가격 같은 것도 만만치 않은 이슈가 될 거라고 그럼요. 보거든요. 예. 이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에 차지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전 이번에 그 물난리도 그렇지만 네. 올해 가뭄도 상당했었습니다. 그게 예. 가뭄, 수해, 예. 폭염. 예. 와.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무서워요, 조금. 무서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가 예. 생각보다 많이 느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는 레벨을 좀 왜냐하면 이제 요즘 기사를 보면은 네. 작년부터 어떤 단어를 많이 들었냐면 100년 만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유럽은 작년에 100년, 서유럽은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예. 올해 우리나라도 보면은 100년 만에 폭우잖아요. 네. 서울 지역 이렇게 된 걸 보면은 네네. 뭐 80년인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고요. 예. 예. 인도 같은 경우는 300년 만에 네. 폭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0년 만에 300년 만에 이러면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셔도 예. 사실 30년, 40년치 데이터를 보는 경우가 많지 20년 이상 넘어간 데이터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안 보죠. 100년짜리 기후 데이터를 보면서 경제 분석하기가 예.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안 데이터 보죠. 구하기도 어렵고. 예. 그럼 어쩌면 이게 우리 경제를 보는 그 시각에선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더라도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 있잖아요. 느릴 수 있다. 그러면 2% 위에서 물가가 노는 기간이 이미 1년 반인데 네. 이게 향후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2년, 3년 이어지면 기침을 2년, 3년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1년 반째 폐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게 3년 내내 기침하고 있으면 이거 되게 심각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도 제일 고민하는 게 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걸 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 가봐 하면서 어쩌면 약간의 고질병이 되는 리스크를 받아들일 것인지 네. 여기에 약간 좀 이번 잭슨홀 같은 경우도 이런 갈림길에 있지 않은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갈림길에 해당하는 경제다. 너무 좋은 표현이신 네. 것 같고요. 잠깐 제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네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 네네.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대중분들을 뵙다 네네네. 보면 많이 뵈시잖아요. 네네. 뵙다 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와 네. 이 대중분들이 쓰는 언어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쓰는 언어는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때 물가가 아니라 물가 네, 상승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중분들은 물가로만 인식을 그렇습니다. 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가격은 떨어질 리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대중분들은 물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네네.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이 가격이 이제 등락률이 떨어진다라고만 네. 보니까 네네. 물가 상승세가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질 네. 수 있다고 보는 그렇죠. 그런 예. 차이는 분명히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네. 부부장님의 의견으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그 딱 잡아주시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언어를 네. 제대로 해독하실 수 예. 있도록.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물가가 9.1% 올랐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 8.5%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박수를 치는 거죠. 와, 더 올라가지 않고 이제 버티고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고는 있어요. 뭐냐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엑셀에서 발을 떼면서 속도를 조금씩 낮춰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긴 가거든요. 예. 빠르게 앞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가 꺾이는 것까지는 좀 일단은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연 2% 수준으로 내려와 주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치가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경제라는 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큰다는, 이 키가 큰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키가 크고 싶고 살이 찌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키가 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살이 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감안했을 때 중앙은행들이 바라본 건 연 2%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연 2%가 자연스러운데 지금 9%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살이 굉장히 빠르게 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9%라는 인플레이션을 2%까지 이 상승률을 내려주는 것들. 네. 이게 지금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고질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부부장님의 이 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고착화 네. 를 진단하시는 그 근거는 어쩌면 인플레이션율이 2% 위에서 계속 맴돌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제 그게 네. 물론 숫자가 뭐 2.5다, 3.0이다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2%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네. 지난 한 20년 동안 사실 보면은 3% 인플레이션 만난 적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에서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이어졌었을 때는 네. 이런 게 이제 저는 고질병에 대한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70년대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 그때도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도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해서 맞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뿌리를 내려버리게 된 게 네.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네. 결국에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책을 볼 때 어떤 표현에 좀 공감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잡초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말 농장을 하거든요. 네. 주말 농장을 하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잡초입니다. 이 잡초는 뽑는 것도 힘들 뿐더러 예. 뽑아도 다음 주에 가면 또 나 있어요. 고만한 게 또 있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 주말 농장에 보면 이렇게 검은 비닐로 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심는 데만 저희 네. 농작물 심는 데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심는데 어쩌다 이 비닐이 조금씩 뜯어지면 그 사이에서 잡초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고착화돼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네. 언제든지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부장님 혹시 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또 농축수산물이니까 네네. 인플레이션 경제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 네네.
그러기 위해서 주말 농장 하시는 거죠? 혹시 그런 겁니까? 그럴 수 있는 지금 의도하진 네. 않았는데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둘째가 좀 주말 농장 하고 싶다고 해서 아. 근데 이제 사실 둘째가 하면 보통 둘째가 일을 안 하고 제가 하지만 잡초다 뽑아야 되죠. 둘째가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예. 아빠가 일을 한다. 아, 예.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들어간지 모르지만 올해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작황도 안 좋고. 아, 네네네. 참 재밌는 네. 이야기였고요. 저는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결국 저도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네네. 예. 저는 이제 매년 경제 전망을 하고 네네네. 있고 이런 거시 경제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 투자자들이 거시 경제의 흐름을 안 보고 어떤 종목일까 막 이것만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합니다. 안타깝고 네네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지만 우리 부부장님의 말씀으로 네. 이 투자할 때 네네. 거시 경제를 꼭 알아야 되는가? 아 예. 거시 경제를 모르고 그냥 예. 어떤 소스만 듣고 어떤 네네. 산업적인 어떤 변화만 보고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네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아, 네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먼저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네. 네,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표현을 감히 쓰면 안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채권 공부를 하다가 네. 매크로로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케이스고요. 이제 네. 정통 이코노미스트하고는 이렇게 정말 레벨이 달라서 네. 제가 말씀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너무 겸손이시죠. 아유, 네. 아닙니다.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이 매크로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탑다운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바텀업을 바라보는 방법이 네. 있는데 바텀업이라는 게 기업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탑다운이라는 게 실물 경제 어떤 환경 이걸 바라보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되게 유치한 말씀 같지만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떠올라요. 네. 뭐냐면 상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어디서 싸우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한참 고민했는데 누가 그렇죠. 이길까? 그렇죠. 근데 어디서 싸우는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싸우면 네. 사자가 10마리라도 상어가 이기지 않을까 이기죠. 싶고요. 네. 물 밖에서 싸우면 네. 상어가 100마리라도 네. 제 생각엔 사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어디서 합니다. 싸우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디서 싸우냐의 문제인데 네. 그럼 지금 우리는 바텀업을 본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네. 상어가 어떤지 사자가 어떤지 물론 중요하죠. 네. 봐야죠. 네. 근데 환경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아. 봐요. 물속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물밖인지. 예를 들어서 물속이 인플레이션이고 네. 물밖이 디플레이션이면 네. 어디서가 유리한지가 훨씬 더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제 요즘 러시아를 좀 바라보면 네. 되게 많이 좀 놀라는 게 러시아는 어쩌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G7을 갖다가 지금 뒤흔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G7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렇군요. 견디기가 힘든 거죠. 힘들죠. 왜냐하면 네. 민주주의잖아요. 네. 민주주의에서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니까 저기 결국에는 천연가스 끊을게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네, 결국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G7을 흔들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올해 2월 달에 전쟁 나고 나서 다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한 달이면 끝난다. 이 전쟁은. 러시아는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루브라 환율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국가도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업도 저는 되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는지 따라서 그 기업이 유불리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바텀업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탑다운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이 탑다운이 되게 크게 흔들릴 때는 이 탑다운이 어쩌면은 이 바텀업을 뒤흔들 때가 기업의 분석을 뒤흔들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도 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네.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보다는 네.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떨어졌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떨어졌다. 네. 유가 상승세와 환율의 움직임으로 떨어졌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매크로를 조금 좀 바라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축구도 네. 어웨이 경기 할 때 그 어웨이 구장 분석을 많이 하지 네. 홈 경기 할 때는 사실 크게 고민 안 하잖아요. 홈 경기 할 때는 우리나라가 센지 네. 일본이 센지 이거 분석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탑다운이라는 걸 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항상 나누면 나눌수록 어쩜 이렇게 저랑 생각이 비슷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10만 전자 바라볼 때 예. 그리고 5만 전자로 떨어졌죠. 네네. 그럼 이때 삼성전자가 잘못했을까? 그렇죠. 삼성전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때의 매크로 환경은 그냥 제로금리로 떨어뜨릴 때, 네네. 그렇죠? 그리고 5만 전자로 떨어지는 이 환경은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만 발표했잖아요. 네네. 다만 이때는 빅스텝, 잔스텝, 네. 연거푸 할 때잖아요. 네네. 거시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네네. 완화의 시대일 때와 긴축의 시대일 때 네. 완전히 달라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됐는데 네.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크로를 하다 보니까 종목보다 시점이 더 중요하다. 네네네. 그 시점만 잘 타면 종목은 관계가 없다 어쩌면. 네네. 저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랑 좀 많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아니, 계신 것 뭐, 같아요. 저 이제 근데 약간 이제 과도하게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네. 표현까지는 좀 네.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네. 이제 좀 이게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고요.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네, 작년 2월달에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넘었거든요. 네. 그게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1% 정도 됐어요. 네.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5 가까이 됐거든요. 네, 지금 지수가 2,500이잖아요. 네,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요 앞에 100명이 있습니다. 네, 투자자 100명한테 네.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정기예금 금리 얼마예요? 이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1%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네. 100분한테 1%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 너무한다 이건. 아유 주식할래. 이런 분들이 80명 있을 수 있죠. 왜 1%는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3.5입니다. 음. 딱 이러면 아 주식할래. 이런 분이 네. 80명 가까이 나올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수급을 결정할 수 있죠. 금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그게 모든 걸 다 설명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결국에는 매크로에서의 투자에 대한 유동성의 수급 이런 부분들에도 충분히 좀 영향을 그냥 미칠 수 말 있는 그대로 요인이다. 주식시장에서 현금 부유로의 그렇죠. 이동이 있는 거, 돈의 네, 이동이 그렇죠. 돈의 이동을 결정짓는 거니까 네, 그렇죠. 금리가. 네, 결국 물가와 금리가 네.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네. 하고 있고요. 우리 부부장님도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판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